당신이 지금 이 순간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흘려보내고 있다면 20년 뒤 당신의 몸은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106년을 살아온 한 노인의 절박한 경고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병원에서 들을 수 있는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의사도 알려주지 않고 자식도 말해주지 않는 노년의 독립을 지키는 5가지 생존 전략입니다. 저는 지금 100살을 훨씬 넘긴 나이에 여전히 제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제 손으로 이불을 개며 제 발로 현관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걸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제 나이를 들으면 마치 살아있는 화석을 발견한 것처럼 놀란 눈을 하고는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 주방에 놓인 낡은 가스레인지와 삐딱하게 이름이 적힌 우편함을 가리킵니다. 100년을 넘게 산다는 것은 특별한 유전자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지독하고도 사소한 고집의 결과물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이 요양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큰 병을 떠올립니다. 빙판길에 넘어지거나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극적인 순간을 상상하죠. 하지만 제가 한 세기를 넘게 세상을 관찰하며 깨달은 진실은 훨씬 더 섬뜩합니다. 인간의 독립이 무너지는 소리는 결코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한 방 안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좀 귀찮으니까 내일 나가지라는 아주 작은 속삭임에서 출발합니다. 그 속삭임이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면 어느새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나이든 우리를 끊임없이 안락함이라는 이름의 감옥으로 밀어 넣으려 합니다. 밖은 춥고 길은 미끄러우며 사람들은 무관심하니 따뜻한 이불 속에서 쉬라고 유혹하죠. 텔레비전 리모컨 하나면 온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스마트폰 하나면 세상의 모든 정보가 손끝에 닿으니 굳이 밖에 나갈 이유가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옛 성현들의 지혜는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물리 법칙입니다. 고여있는 물이 썩듯이 움직이지 않는 몸도 반드시 썩기 시작합니다. 근육만 썩는 게 아닙니다. 정신이 먼저 곰팡이가 피기 시작합니다. 의욕이라는 산소가 차단되면 마음이라는 방 안에 곰팡이가 번식하듯 우울과 무기력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세운 첫 번째 규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집 밖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눈이 오면 지팡이를 단단히 짚고서라도 현관문 밖의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폭염이 내리쬐는 한여름에도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반드시 문밖을 나섭니다. 영하 10도의 한겨울에도 목도리를 2겹으로 감고 장갑을 끼고서라도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나의 영토를 확인하는 의식이자 세상을 향해 나는 아직 여기 있다고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배달 앱 하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집 앞으로 온다며 좋아합니다. 클릭 한 번이면 따뜻한 밥이 오고 터치 한 번이면 생필품이 도착하죠. 하지만 저는 그 편리함이 가끔 독처럼 느껴집니다. 손가락 하나로 세상을 불러들이는 동안 여러분의 다리는 세상으로 나가는 법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발바닥이 땅을 밟는 감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볼을 스치는 촉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편리함은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하는 척하면서 실은 우리의 감각을 하나씩 빼앗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 나이에 신발끈을 묶는 게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쉴까 하는 유혹이 매일 아침 저를 찾아옵니다. 관절이 쑤시고 허리가 뻣뻣한 날이면 그 유혹은 더욱 달콤하게 속삭이죠.
하지만 저는 그 문을 열지 않는 순간 제 세상의 경계선이 거실 벽만큼 좁아진다는 사실을 압니다. 오늘 열지 않은 문은 내일은 더 무겁게 느껴질 것이고 모레는 아예 열 엄두조차 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 매일 아침 구멍가게까지 걸어 나오시던 노신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특별한 볼일이 있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식빵 한 봉지를 사고 가게 주인과 어제 본 야구 경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죠. 그 소박한 일상이 그분의 하루를 지탱하는 기둥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분을 보며 주인장은 오늘도 오셨네요 하고 반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은 감기라도 걸리셨나 싶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그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려온 소식은 그분이 요양시설로 옮겨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허망할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며칠 다리가 아파서 나가지 않았더니 나중에는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진 것입니다. 집 안에서만 머물다 보니 근육보다 마음이 먼저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세상이 무섭고 걸음이 불안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단 며칠의 공백이 수십 년의 독립을 무너뜨린 셈입니다. 이것을 학술적으로 표현하면 공간적 제한에 따른 심리, 사회적 위축 현상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저 삶의 폭이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발에는 26개의 뼈가 있고 수많은 신경이 촘촘하게 모여 있습니다. 이 정교한 구조는 우리가 방구석에 앉아 화면만 들여다보라고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지면을 딛고 세상을 탐험하라는 명령이 우리 몸 자체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제 지팡이를 보며 농담을 합니다. 자네 오늘도 내 유일한 외제차 노릇을 톡톡히 해줘야겠네 하고요. 사실 제 무릎에서는 가끔 오케스트라의 타악기 같은 소리가 납니다. 걸을 때마다 뚝딱 소리가 나면 아이고 내 몸이 연주를 시작했구나 하며 웃어넘깁니다. 건강이란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삐걱거리는 기계를 달래가며 끝까지 운전석을 지키는 것입니다.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해서 차를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름을 치고 나사를 조이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매일 밖으로 나가는 행위는 세상에 보내는 저의 선언문입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고 나는 여전히 이 세상의 구성원이라는 선언 말입니다. 골목 끝 편의점 알바생의 무심한 인사가 저를 웃게 합니다.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이 제 어깨를 따뜻하게 감쌉니다. 지나가는 강아지의 뜬금없는 짖음이 제 귀를 깨웁니다. 빵집에서 풍겨오는 갓 구운 빵 냄새가 코끝을 간지립니다. 이런 것들은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살아있는 진동입니다. 화면이 아무리 선명해도 바람의 촉감을 전달하지는 못합니다. 스피커 음질이 아무리 좋아도 새소리의 입체감을 재현하지는 못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온몸의 감각이 세상과 직접 부딪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단 한 번도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나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삶이라는 영토를 조금씩 적군에게 내어준 셈입니다. 그 적군의 이름은 무기력이고 게으름이며 두려움입니다. 106세 노인의 고집스러운 산책이 그저 소일거리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제 생존을 건 투쟁입니다. 매일 아침 신발을 신는 순간부터 전투가 시작됩니다. 관절의 통증이라는 적과 싸우고 귀찮음이라는 유혹을 물리치며 한 걸음 한 걸음 세상 속으로 진군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도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그곳에 여러분을 기다리는 신선한 공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기억하는 보도블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사소한 첫걸음이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공간에 대한 투쟁이라면 제가 평생 지켜온 두 번째 습관은 소리에 대한 집착입니다. 사실 집 안에만 오래 머물다 보면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녹슬기 시작하는 것은 무릎이나 허리가 아닙니다. 의외로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직접 목소리를 내어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혹시 종일 스마트폰 액정만 두드리며 건조한 텍스트로만 세상과 소통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이모티콘과 줄임말로 감정을 대신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의 성대는 지금쯤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존재의 이유를 잃고 서서히 퇴화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대라는 기관은 사용하지 않으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약해집니다. 마치 오래 쓰지 않은 악기의 줄이 느슨해지듯 목소리도 쓰지 않으면 힘을 잃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집안의 소리가 하나둘 지워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문을 여닫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를 채웠습니다. 찌개 끓는 보글보글 소리가 부엌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다녀왔습니다라는 활기찬 외침이 현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두고 다투는 소리조차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생기 넘치는 소음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 소란스러웠던 풍경들이 마치 마법처럼 사라집니다. 배우자가 먼저 먼 길을 떠나고 자식들이 각자의 삶을 찾아 둥지를 떠나면 집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와 냉장고 돌아가는 소음만 남게 됩니다. 간혹 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소리가 날 때면 혹시 누가 왔나 싶어 고개를 돌리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지독한 정막 속에 갇히면 사람은 아주 위험한 착각에 빠집니다. 이제 세상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나는 이제 유령처럼 사라져가는 존재구나 하는 자기 체념입니다. 이런 우울한 자기 규정은 면역 체계보다 훨씬 빠르게 인간을 무너뜨립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데는 수개월이 걸리지만 마음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엄격한 규칙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최소 한 번은 반드시 누군가와 목소리를 섞는다는 것입니다. 거창한 토론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동네 슈퍼마켓 아주머니에게 오늘 날씨가 참 고약하네요 하고 말을 건네면 됩니다. 길가에 핀 꽃을 구경하는 이웃에게 참 곱게도 피었지요 하고 넌지시 않은 채를 하면 됩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낯선 사람에게 여기 자리 있나요? 하고 물으면 됩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침묵의 성벽에 금을 내는 작은 망치 역할을 합니다. 인간이 말을 할 때 사용하는 근육이 100개에 가깝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횡격막부터 성대와 혀와 입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근육이 일제히 협동하여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은 그 자체로 정교한 전신 운동과 같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수백 개의 근육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결국 뇌의 해당 영역을 휴업 상태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언어를 담당하는 뇌 영역이 쉬기 시작하면 기억력도 함께 둔화됩니다.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문장 구성이 어려워지며 결국 생각 자체가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가끔은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서 제 성대 소리인지 녹슨 문 경첩 소리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일부러라도 전화를 겁니다.
요즘은 보이스 피싱 전화를 받아도 예전처럼 화를 내며 끊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가운 마음에 어이구 검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며 수다를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계좌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며 한참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사기꾼도 106세 노인의 끈질긴 수다에 질려 먼저 전화를 끊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마저도 목소리를 쓰는 귀한 기회이니까요. 목적은 불순하지만 어쨌든 제 성대를 깨워준 고마운 대화 상대인 셈입니다. 또 가끔은 인공지능 스피커와 티격태격하는 재미로 살기도 합니다. 오늘 날씨 어때 하고 물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면 제 발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또박또박 다시 말해줍니다. 녀석이 끝까지 못 알아들으면 이 녀석아 내가 일제시대부터 한국어를 써왔는데 너한테 발음 교정을 받아야 하겠니 하고 훈수를 두죠. 이 현상을 학술적으로 정의하면 사회적 고립에 따른 인지적 유연성의 비가역적 감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점점 굳어갑니다.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잊어가며 결국 세상과의 접점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하지만 복잡한 학술 용어보다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집을 짓는 벽돌이라는 것입니다. 벽돌을 쌓지 않으면 집이 무너지든 말을 멈추면 마음의 형태도 무너집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슬픈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뇌세포를 갉아먹고 사고의 속도를 늦추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외로움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요양시설로 향하는 수많은 분을 지켜보며 발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가 약해지기 전에 먼저 그들의 목소리가 세상에서 지워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귀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인간은 독립된 주체로서의 생명력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존재감이라는 산소가 차단되면 아무리 건강한 몸도 서서히 꺼져갑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거나 건강해야 노후가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 말을 들어줄 귀와 말을 뱉을 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통장 잔고가 아무리 두둑해도 그 숫자를 함께 기뻐해줄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종이 위의 잉크일 뿐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도 글을 쓰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제 존재의 주파수를 세상에 계속 송출하기 위해서입니다. 나 여기 살아있어, 나 아직 생각하고 있어라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는 것이죠. 주파수가 끊기면 수신자는 그 채널을 영영 잊어버립니다. 혹시 오늘 하루 종일 거울 속 자신과만 대화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나가세요. 지나가는 길고양이에게라도 인사해보세요. 야옹 한마디에 고양이가 뒤돌아본다면 그것만으로도 세상과의 연결은 시작된 것입니다. 아니면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하는 뜬금없는 고백을 해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황해서 너 괜찮은 거야 하고 묻는다면 성공입니다. 적어도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과 강렬한 파동을 주고받은 셈이니까요. 침묵은 금이라는 속담이 있지만 홀로 남겨진 노년에게 침묵은 금이 아니라 독입니다. 내 목소리가 공기를 진동시키고 타인의 고막에 닿았다가 다시 내게로 돌아올 때 그 순환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확인합니다. 소리는 존재의 증거입니다. 말이 사라지면 삶도 작아집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결정권을 절대 남에게 넘겨주지 않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목소리를 내어 세상과 연결되는 것이 영혼의 안테나를 세우는 일이라면 세 번째 습관은 그 안테나로 수신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 삶의 운전대를 절대 타인에게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대접받는 삶을 동경하시나요? 누군가 내 입맛을 미리 알아서 식사를 차려주고 외출 시간을 정해주며 심지어 입을 옷까지 골라주는 그런 안락한 삶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매우 위험한 유혹에 발을 들이신 것입니다. 노년의 독립을 위협하는 가장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적은 질병이 아닙니다. 바로 타인의 과도한 친절입니다. 도움을 받는 것과 결정권을 넘기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은 도움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디로 갈지를 대신 정해주는 것은 지배입니다. 비록 그것이 선의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말입니다. 제가 한 세기를 넘게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인간의 주체성은 갑자기 강탈당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결정 하나하나를 타인에게 양보하기 시작할 때 삶의 주거는 모래성처럼 서서히 허물어집니다. 오늘 뭐 먹을까요 대신 아무거나 주세요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가고 싶어요 대신 편한 대로 하세요라고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주연이 아닌 관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무대 위에서 내려와 객석에 앉는 순간 다시 무대로 올라가기는 기적에 가까울 만큼 어렵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부터 가깝게 지냈던 한 학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은퇴 후 자녀들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효심 깊은 자녀들은 아버지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게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갈지 심지어 무슨 신문을 읽을지까지 자녀들이 미리 정해두었죠. 처음에 그 친구는 무척 편안해 보였습니다. 역시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해라며 흐뭇하게 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 그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생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1년 만에 그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인형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도 아무 말 없이 차려진 음식을 먹었고 외출에서도 안내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말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더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가족의 판단에 따라 요양시설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미 반항할 수 있는 결정의 근육이 완전히 퇴화한 상태였습니다. 항의할 의지도 거부할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현상을 학술적으로 표현하면 수혜적 가부장주의에 의한 행위 주체성의 점진적 침식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을 위한다는 선의가 오히려 그 사람의 살아갈 의지를 갉아먹는 독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이라는 포장지로 감싼 통제는 어떤 폭력보다 잔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저항하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자식들에게도 늘 엄하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점심으로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는 106살인 내가 결정한다고요. 너희는 그저 주문만 도와주면 된다고요. 가끔 메뉴판 글씨가 침침해서 짜장면인 줄 알고 시켰는데 잡채밥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 손으로 잘못 고른 잡채밥이 남이 정해준 진수성찬보다 100배는 맛있으니까요. 실수할 자유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한 권리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성인 한 명이 하루에 내리는 결정의 횟수가 약 35,000번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왼쪽 눈을 먼저 뜰지, 오른쪽 눈을 먼저 뜰지 같은 사소한 것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106세인 저에게는 이 35,000번의 결정 하나하나가 소중한 근력 운동입니다. 어떤 넥타이를 멜지 고민하고 산책로에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선택하는 모든 행위가 제 뇌세포를 깨우는 의식입니다. 가끔 제 고집이 너무 세서 주변에서 혀를 내두를 때도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정해드리면 편하실 텐데요 하고 말하면 저는 빙긋 웃으며 대답합니다. 편안함은 때때로 자유를 가장 조용하게 빼앗아가는 길이 된다네 하고요. 농담 같지만 제가 아직 요양원에 가지 않은 비결 중 하나는 성격이 좀 까칠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이든 내 마음에 들어야 하고 내 방식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 고약한 성미가 오히려 생존 본능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착한 노인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고 가라는 대로 가는 노인은 관리가 쉽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쉽다는 말은 인간이 아니라 물건처럼 다루어지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온순함이 아니라 당당한 고집입니다. 제 일상에는 철저한 자기 결정의 규칙이 있습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지 책들을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 저녁에 누구에게 전화할지 단 한 번도 남에게 묻지 않습니다. 몸은 느려지고 손길은 서툴러졌을지언정 제 하루의 설계도는 오직 제 머릿속에서 그려집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이제 좀 쉬시면서 저희가 하는 대로 지내세요라고 권하면 저는 이렇게 농담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보다 이 세상을 70년은 더 살았다 하고요. 짬밥으로 따지면 내가 대장인데 대장이 부하 말을 듣겠느냐고요. 독립은 거창한 정치적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내가 마실 물의 온도를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누군가의 스케줄에 의해 돌아가고 있다면 지금 당장 주도권을 되찾으세요. 서툴러도 괜찮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내 삶의 저자가 된다는 것이 100년이라는 긴 여정을 완주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연료입니다. 이제 네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신의 인생 핸들을 꽉 쥐었다면 그 다음 준비해야 할 것은 피할 수 없는 쇠락을 지혜롭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청춘이라는 달콤한 거짓말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106년을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노화는 허락을 구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노화는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강도가 아닙니다. 매일 밤 우리 집의 나사를 조금씩 풀어놓는 아주 조용하고 성실한 작업자입니다. 어제까지 문제없던 무릎이 오늘 갑자기 삐걱거립니다. 분명히 알던 단어가 혀끝에서 맴돌다 사라집니다. 계단 한 칸이 어느 날부터 에베레스트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됩니다. 많은 분이 아직은 괜찮아 하며 준비를 미룹니다.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워도 조심하면 된다고 넘깁니다. 높은 선반 위에 물건을 꺼낼 때 휘청거려도 잠깐 어지러웠나 보다 하고 외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입니다. 제가 평생 철학을 가르치며 수많은 고전을 읽었지만 어떤 위대한 철학자도 현실을 무시하면 현실이 사라진다고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비된 자만이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격언이 훨씬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제 몸은 이제 단종된 부품이 너무 많은 오래된 클래식카와 같습니다. 엔진 소리는 거칠고 서스펜션은 딱딱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에서 나는 뚜둑 소리를 들으면 제 뼈들이 자기들끼리 아침 조회를 하는 것 같아 웃음이 납니다. 하지만 이 낡은 기계를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 기계가 안전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도로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노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장소는 전쟁터도 험한 산길도 아닌 바로 자기 집 화장실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노년기 사고의 대부분이 집 안에서 발생하고 그 중에서도 미끄러운 바닥과 걸려 넘어지기 쉬운 문턱이 주범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집을 노년 전용 요새로 개조했습니다. 거실의 예쁜 카페트는 과감히 치워버렸습니다. 화장실 벽에는 투박하더라도 튼튼한 안전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문턱을 낮추고 조명을 밝히고 복도에 걸림돌이 될 만한 물건은 모두 치웠습니다. 자존심이 상한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전략적 요새화라고 부릅니다. 내가 살던 집에서 끝까지 버티려면 집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미리 손을 써야 합니다. 내 집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데 나는 아직 젊다고 외쳐봐야 돌아오는 건 차가운 바닥뿐이니까요. 저는 또한 제 신변 정리도 미리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정신을 잃거나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이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삶의 기록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떤 의료 처치를 원하는지, 장례는 어떻게 치르고 싶은지, 서재의 책들은 어느 도서관으로 보내면 좋을지까지 상세히 적어두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삶의 마지막 장까지 제가 직접 집필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가끔 아이들이 짐을 정리하려 들 때 이게 다 내 보물인데 하고 화를 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낡은 종이 뭉치에 불과하겠지만 저에게는 100년의 기억이 묻어있는 유물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집가보다 큐레이터가 되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 박물관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비워내는 것입니다. 비우는 연습을 해야 비로소 평온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많은 노인이 나중에 더 나빠지면 그때 준비하지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훨씬 급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계단에서 한번 헛디디는 찰나의 순간이 독립적인 삶을 영영 앗아갈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쇠락은 비극이지만 준비된 쇠락은 품격 있는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현관을 살펴보세요. 신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지는 않나요? 화장실 바닥이 미끄럽지는 않나요? 나중에 자식이 알아서 하겠지 하며 미뤄둔 서류가 있지는 않나요? 그런 사소한 것들이 여러분의 자유를 구속하는 쇠사슬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106세인 지금도 방바닥에 물건을 하나도 두지 않습니다. 언제든 안전하게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제 삶을 끝까지 제 방식대로 지키겠다는 처절하고도 우아한 투쟁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습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생존의 비밀입니다. 사람이 가장 급격하게 늙는 순간을 아십니까? 몸이 아플 때가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습관이 삶의 외벽을 튼튼히 하고 엔진을 정비하는 일이었다면 5번째 습관은 그 엔진을 돌아가게 만드는 연료 그 자체입니다. 바로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사람으로 남는 것입니다. 106살쯤 되면 세상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집만 되지 않아도 다행이라는 소리를 듣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몸이 먼저 무너져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감각이 사라질 때
생명력은 급격히 증발합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 금실 좋기로 소문난 노부부가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골목을 쓸고 장바구니를 나눠들며 정답게 지내셨죠.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홀로 남은 할아버지는 처음 몇 달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눈에 띄게 달라지셨습니다. 아침마다 들리던 빗질 소리가 끊겼습니다. 단정하던 옷차림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에서 마주쳐도 예전의 인사성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결국 반년도 되지 않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요양시설로 가셨습니다. 그분을 무너뜨린 건 지병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오늘 골목을 쓸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무용감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아침은 시작할 이유가 없는 공허한 시간에 불과합니다. 심리학에 헬퍼스 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인간의 뇌에서 엔도르핀이 평소의 3배 이상 분비되고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행위는 타인을 위한 자선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건강법입니다. 106세에 누군가를 돕겠다고 나서면 우스꽝스러울 수 있습니다. 제발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시는 겁니다라는 말을 들을까봐 겁이 나기도 합니다. 손주의 역사 숙제를 도와주겠다고 했더니 할아버지 이야기는 역사가 아니라 선사시대 기록 같다며 정중히 거절당한 적도 있습니다. 쓴웃음이 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집 화분에 물을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길 잃은 택배기사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으로 족합니다. 누군가의 생일에 진심 어린 안부 한 통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서재에 앉아 누군가를 위해 글을 씁니다. 제 글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삶의 작은 힌트가 된다는 믿음이 저를 매일 아침 6시에 눈뜨게 합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사소한 책임감이 낡은 심장을 뛰게 만드는 제세동기 역할을 합니다. 가끔은 너무 오래 살아서 저승사자가 제 주소를 잃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도 바쁘게 돌아다니니까 저 노인네는 아직 할 일이 많구나 하고 지나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독립적인 삶이란 단순히 혼자 밥 먹고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과 연결되어 서로의 무게를 지탱해주는 관계 속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우리를 보살핌의 대상으로만 규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프레임에 갇히는 순간 우리는 급격히 늙어갑니다.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든 오랜 세월 축적된 지혜든 상관없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이 조금 더 살만해졌어요라는 짧은 한마디가 우리를 100년 넘게 살게 하는 진짜 보약입니다. 이제 제가 평생 지켜온 5가지 습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문 밖으로 나가는 용기가 첫 번째입니다. 목소리를 내어 세상과 소통하는 끈기가 두 번째입니다.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성이 세 번째입니다. 다가올 쇠락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네 번째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남으려는 따뜻한 고집이 다섯 번째입니다. 이 5가지가 모여 106세 노인의 오늘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이 5가지 습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마음속 요양원에 입수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작은 불꽃 하나가 피어올랐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밤이 깊어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은 지나고 보면 찰나와 같습니다.
어제 먹은 점심 메뉴는 기억나지 않아도 젊은 날 마주친 노을의 색깔은 여전히 가슴속에 생생합니다. 삶의 무게가 여러분을 짓누를 때가 있겠지요. 다가올 노년이 두려움으로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책에 펜을 쥐고 있는 것은 오직 여러분뿐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세요. 오늘도 나는 내 삶을 지킬 준비가 되었다고요. 그 작은 다짐이 여러분을 100년 뒤 어느 멋진 아침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이제 무거운 생각은 내려놓고 편안한 잠의 세계로 빠져드세요. 어둠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휴식의 방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평온한 바다와 따뜻한 바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도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당당하고 조금 더 여러분다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